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동에서 미국의 주권이 사라집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결정. 3. 한국의 황금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 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넣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의 일위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 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일을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출범한 현재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 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밴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 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미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내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 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 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 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기를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를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이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 표전차, K9자 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수 FA-50을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람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어넵 83 이사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어넵 83 이사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입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이사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과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 예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 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 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하다비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미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야의 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 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형 미국산 이사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 기구 국가들 역시 극단적일 정도로 방어에 치중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차일까요? 확실한 건 메르카바에도 단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다양한 성능에서 팔각형을 그릴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극단적으로 방어력에 치중한 메르카바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이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입니다. 이는 무기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에는 근한 자동장 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반면 메르카바는 탄약수까지 4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메르카바 NK3부터는 반자동 장전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종이 자동으로 골라졌지만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탄약수가 탄의 종류까지 직접 골라 장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전차의 자동장전장치가 필수라는 말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응원 에이브람스도 여전히 수동장전장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장전장치의 유무는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에이브람스의 경우 숙련된 병사를 기준으로 7초 1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8에서 9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차 교범 기준이고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탄약수의 전투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의 경우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면서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하며 기계인 만큼 지칠 일도 없습니다. 또 중량도 문제인데요. 메르카바 NK4는 전장 9m, 전폭 3.7m, 전고 2.6m로 K2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한 데 비해 메르카바 NK4의 중량은 무려 6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의 챌린저 1을 제외하면 주력 전차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카바 NK4에 이르러서야 K2와 마찬가지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시속 67km가 가능해졌습니다. K2가 시속 70km는 너끈히 돌파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차체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종수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메르카바 NK4는 조종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메르카바에 특이할 정도로 심한 방어력 집착과 대전차 미사일, 박격도까지 탑재한 무장은 시가전이 잦은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동력이나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전장 환경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방산시장에서 12위권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이지만 메르카바 수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만 목적을 맞춘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보다 의적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넓이는 고작 22,1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전라도와 거의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또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36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 966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원 빈국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작은 나라로서 자원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력 성장으로 이러한 제한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교리상 가장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의 대국들과 육지로 연결된 채 몇십 배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당연하게까지 한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2000여 년 전부터 바빌론, 이집트, 마케도니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겪었고 그 후로는 아랍과 오토만 그리고 영국에 속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좋기 50배에 달하는 적대국 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안보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는 대응의 자유와 최대의 군사력 확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함과 동시에 확증 타결력이 동원된 타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추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본까지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열강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격 역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적성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그에 마땅한 힘을 보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절대적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명중시 사상과 억제력 보유를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 선전포고 없는 비공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중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실제적 무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순도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시리아와 레바논에 포진한 친이란 세력들을 활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자행하며 감정적으로 치닫는 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축적된 이 분쟁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부터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처럼 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대응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해왔는데요. 폭풍전야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준비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